여의도메이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형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는데 많은 부분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뭐 국내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뭐가 좀 바뀔까요, 형님? 트럼프는 트럼프 2기 자기 재임 기간 동안 이제 본격적인 영토 확장에 들어갈 거야. 영토 확장이요? 아니 그 나라에 더 확장할 영토가 있어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수도 지금도 있어. 큰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수도 그래요? 있어. 알라스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더 확장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토 확장이 물리적인 영토뿐만 아니라 세 가지 분야에서 영토 확장을 하려고 해요. 그래요? 첫 번째 물리적인 영토, 두 번째 사이버 영토, 세 번째 뭘까? 우주. 우주? 네.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확실한 영토 다툼에 들어가는 게 트럼프 2기 때 우리가 그 모습을 조망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혹시 용준이 너 산업평화론 이런 거 들어봤니? 평화산업론이라고도 부르고, 어차피 우리가 외국 이론을 번역하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의미일 것 같아? 어떤 산업이 뭐 평화롭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서로 분담해서 공존한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 거의 맞았어.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 이런 거야. 코카콜라가 들어가고 미키마우스가 들어간 나라와는 미국이 수교 전쟁을 할 가능성이 없다. 자, 그러니 산업적으로 교류 협력을 하거나 교역을 하는 국가들끼리는 서로 돈이 맞물려 있고 계속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서로 손해예요. 서로 손해인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냐. 그렇죠. 그래서 1980년대 이후부터는 그 당시 뭐 신자유주의 이런 얘기 하잖아. 그 당시 많은 학자들이 자유롭게 교역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로 그때만 하더라도 냉전 시대였으니까 교역을 자유롭게만 하면 우리 전쟁 같은 건 다시는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지구촌 전체가 평화롭게 삽니다. 이 이론의 근저를 우리가 산업평화론, 평화산업론 이렇게 불러. 생각해보니까 2차 대전 때 미국이 코카콜라를 안 준 나라가 있어요. 독일. 그렇네. 그래서 전쟁했잖아요. 순서는 좀 맞진 않지만 하여튼 그건 사실이고 정리를 해보면 자, 그래서 원래는 그랬는데 21세기 들어서 아니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된 거야. 뭐냐 하면 지금 20세기 후반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이 산업이 서로 맞물려 있는 구조가 예전 같은 수준이 아니야. 예전에는 각각의 최종재를 단위로 해서 교역을 했거든. 그렇죠. 너는 자동차 잘 만드는 국가면 자동차 만들어서 나한테 수출하고, 나는 예를 들어서 와인 잘 만드는 국가면 와인 만들어서 너한테 수출하고, 이렇게 각각 최종재 단위로서만 우리가 수출입이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이 신자유주의를 비롯해서 산업평화론, 그 밖에 정보통신의 발달 등등을 통해서 여기에서 물건 가져오면 더 싼데? 그러면 대량으로 발주해서 가져오면 얼마 남는 거야? 우와, 싸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저기다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 더 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나라 통해서 어떻게 배송하면 더 싸게 들여올 수 있네. 이것들이 너무 고도화돼 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요즘 21세기는 산업 간 교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 내 교역이 중요해. 이 산업 내 교역이라는 건 내가 한두 번 우리 여의도 맨션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휴대폰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마지막으로 만드는 방식 이런 거를 전부 다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그렇죠. 그러니 휴대폰 하나가 딱 갤럭시 휴대폰이 완성되는데 그 안에 거쳐가는 나라가 뭐 20개국, 30개국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 이제 최종재 간의 교역이 아니라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국가가 밸류체인에 엄청나게 많아진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정보통신의 발달로 싼 곳 알아냈고, 그리고 서로 교역이 더 편하게 될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이 되다 보니 쉽게 들여오고 쉽게 보내고 이런 것들이 많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부과해가는 그런 텀이 되니까 지금 내가 말했던 산업 간의 상호 간의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진 이게 오히려 무기가 돼. 너 나한테 이렇게 관세 부과하고 너 진짜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나 너한테 히토리 안 보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그리고 너 이런 식으로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면 내 친한 친구들이 반도체 만드는 애들인데 너한테 반도체 안 보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서로 간의 국가가 상호 의존도가 상당히 긴밀해졌고 이게 1대1 의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밸류체인을 엉키고 성키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기존의 판세를 바꾸려는 조치를 하면 아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 지금 정신이 없어요.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되는 소리가 나오니 야 이거 진짜 이제는 교역을 서로 한다는 게 무기가 돼버리는구나. 나도 그럼 너한테 이거 안 줘.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런 대목을 누가 확정적으로 알았냐면 트럼프가 지난 1기 때. 자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트럼프 1기 때와 바이든 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가장 많이 협박질하면서 돌아다녔던 게 뭐야? 관세 내놓으라는 거잖아. 나 관세 부과할 거야. 그랬더니 중국도 그럼 놔두고 너한테 관세 부과할 거야. 그랬고 처음엔 강대강으로 좀 부딪히려고 그렇지. 했어요. 그리고 뭐 유럽 같은 데도 관세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토 탈퇴하겠다고 하고 그랬었잖아.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했던 방식은 산탄총이야. 관세라는 건 어떤 핀셋으로 이 회사는 안 되고요, 요 품목은 되고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괄 적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 그 공산품 아니면 전자제품 다 관세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맞을 사람 맞고 뭐 피할 사람 피해라. 그냥. 그렇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산탄총을 자꾸 쓰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국제사회에서 서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현상이 생긴 거야. 그럼 너도 내가 관세 부과할 거야. 너한테 물건 안 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바이든이 한 게 뭐냐면 산탄총이 아니라 바이든은 뭐 했다? 이 저격총이지. 아, 샷건에서 스나이퍼로 바뀐 거야. 안 되겠다. 이 관세 이거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막 동맹 국가들까지 빈정상하게 하는 거 이게 아닌 것 같고 딱 반도체 그다음에 딱 2차 전지 뭐 그리고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더스트리 전부 공장 미국으로 옮겨 오세요. 그리고 그런 거 하는데 돈도 들고 중국하고 거래하는 거 중간에 단절해야 되니까 손해도 좀 있을 테니 보조금 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정확하게 중요한 부위들마다 스나이퍼처럼 정확히 조준해서 그것만 옮겨 놓는 이런 걸 바이든이 한 거야. 그걸 했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 하면 두 번째지. 이젠 관세나 통상 압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는데 불협화음만 생기고 이거 아닌 것 같다. 미국 내로 일단 많은 부분을 옮겨놓자.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거점 국가들을 따로 확보하자. 이게 된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바이든이 해놨잖아. 그렇죠. 근데 트럼프도 그럼 왔던 공장들 다 내쫓진 않을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는 없죠. 그렇기도 하고 잡아놓은 물고기를 왜 내쳐? 그렇죠. 자 그런데 트럼프 2기야. 그러면 1기 때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한 학습 효과도 일부 있을 거고 2기 때 해놓은 거에 대한 학습 효과도 있을 거고 그럼 3기는 뭐냐 하면 마지막 활용 점점을 찍는 거야. 그래서 관세라는 자기가 원래 하던 스타일 그 사람은 원래 직설적이고 그 다음에 무대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물론 노련하고 영리하지만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해서 분명 엄포 계속 줄 거야. 실제 적용을 하던 덜 적용을 하던 간에 자기가 원래 말하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귀결되는 게 뭐야? 이제 예전처럼 초자유무역을 했다가는 서로가 불편해지고 서로가 무기를 들고 있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 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세 때리니까 너도 관세 때린다고 뭐 하고 뭐 자원 안 준다고 하고 하지? 그럼 이제 끊어버리잖아. 디커플링 하는 거. 그래서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 그랬을 때 나는 나대로 간다고 했었을 때 미국이 그렇게 고립주의와 우선주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경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그리고 그 경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동되려면 자신이 결핍된 걸 더 늘려놔야 되고 자신의 영향력을 더 늘려놔야 돼. 결핍된 걸 보완하고. 그렇지. 그래서 트럼프가 1기 때부터 슬슬 언급했던 게 이번 2기 때는 상당히 마무리가 될 거야. 1기 때 뭐? 대표적으로 에너지?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
그린란드. 맞아요. 뉴스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린란드가. 그럼 사는 게 아니라 그린란드는 정확히 말하면 그린란드 내부의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 덴마크에서 독립할게요 하면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 저도 뭐 고도의 자치를 누리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외교와 국방만 덴마크에 의존하지 나머지는 자치적으로 알아서들 해. 그런데 그린란드 국민들이 5만 명밖에 안 되다 보니 5만 명밖에 혼자 자주 국방을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이제 다시 어딘가에 의탁을 해야 되는데 네가 어차피 의탁할 사람이라면 대감마님한테 의탁할래? 동네 그 시정 자배한테 의탁을 할래? 그래도 뭐 대감마님 찾아가야죠. 당연히 찾아가야지. 식솔이 돼야지. 식솔이 돼야지. 그래야 뭐래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대감마님 어디 한양 행차할 때 한양 구경해도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수순이 그린란드는 미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 형님은 그린란드가 진짜로 미국 0이 되는 거야. 0으로 된다고 이렇게 보시고 계신 거예요? 나 말고 점점 더 그렇게 진단한 학자들이 늘고 있어. 그래요? 왜냐하면 그린란드는 너무 매력적이거든. 왜냐하면 너무 매력적이죠.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지구본으로 혹시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옆에 화면 켜서요. 우리가 어차피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위에. 한 김에 우리 또 이거 하나 홍보해야지. 갑자기? 제가 먹어본 한과 중에서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한과의 단점이 뭐야? 비싸다. 비싼 것도 있지만 조금 지나면 딱딱해지고 약간 그런 게 있죠. 갑자기 그냥 확 부숴버려져 버리잖아. 이 한과는 그런 한과가 아니에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무형문화재시네요. 최봉석 선생님의 아드님을 내가 뵀어요. 우연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알려야 된다. 돈 받고 한 광고가 아니라 진짜 맛있는 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천거해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또 한과를 엄청 좋아하세요. 제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해서 맛있는 거 있으면 그리고 열심히 그런 맛있는 거 우리나라의 그런 장인들, 명인들 이런 분들이 그걸 많이 만들고 있으면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검은 깨 들어간 게 맛있더라고요. 그랬구만. 그래서 벨기에 수제 초콜릿처럼 이런 분들이 전 세계에 알려졌으면 좋겠어서 한번 천거 드린 거니까요. 맛있을 것 같으신 분은 알아서 주문해서 드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료 광고 아닙니다. 맛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저 그린란드가 지금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한 13% 정도. 그리고 그린란드 인근의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거의 한 25% 정도가 그린란드 근처에 있어. 실제로 노르웨이 북해 유전하고 엄청 가까워요.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밑은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 빨대를 어디다 꽂느냐에 따라서. 맞아. 그래서 이 그린란드가 가지고 있는 뭐 히토류 금속을 비롯해서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지정학적인 가치도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이잖아. 그래서 이 가치가 무궁무진해. 그런데 인구는 5만 명밖에 안 되고 미국인들이 보상금으로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또 미국은 또 금권 선거가 판치는 나라 아니야. 또 트럼프가 또 기부하겠지. 트럼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로비가 합법인데요. 그렇지. 그래서 그린란드는 트럼프 2기 때 가장 큰 치적으로 미국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 다음에 캐나다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망언을 한 게 아니라 캐나다인들 중에서 그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준 거야. 자, 우리나라도 시위하다 보면 그냥 뭐 응원봉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형광봉 들고 온 사람도 있고 태극기에다가 성조기까지 들고 온 사람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양쪽 다 실어가지고 그냥 TV 보면서 이게 뭐 어떻게 되려고 나라가 이렇게 두 쪽 났어?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원래 민주주의라는 건 다 생각이 달라.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화낼 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떤 분은 성조기를 같이 드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해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생각이 것처럼. 오히려 같은 게 이상한 거예요. 맞아. 그 위험한 거고. 그럼 그래서 성조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캐나다에도 그런 생각 있지 않겠어? 캐나다 국기하고 성조기를 같이 들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뭐 4대 스포츠 리그도 같이 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캐나다 국민들의 80% 근처가 미국 국경 근처에 다 몰려 살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의 경제 구조의 70% 가까이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자동차 부품 생산이나 자동차 생산해서 전부 미국에 보내고 자원 생산해서 미국에 보내고 자, 그러다 보니 진짜 그냥 합치는 게 차라리 비즈니스하고 먹고 사는 데는 더 편할 것
것 같아요 라는 생각도 있긴 있을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속으로 끙끙대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화두를 던져준 거잖아. 야 자신 있게 얘기해. 내가 있어.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슬슬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뭐 체계적인 근거, 객관적인 자료 이런 걸 더 많이 만들고 설파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러면 트럼프 2기 때는 아닌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뭐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 제가 좋아하는 어느 학자분 한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 저 세계 지도를 봐봐. 네. 저 국가들 중에서 100년 전에도 있었던 국가가 몇 개나 돼? 아, 100년 전에도 있었던 나라. 일단은 별로 없잖아. 네, 뭐 없죠. 길게 얘기할 네. 것도 없어. 네, 맞아요. 아프리카 대륙은 다 처음 생긴 네, 거고 중동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중국도 없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거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지금의 영토나 지금의 국가관이라는 걸 우리는 지금은 너무 반영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죠. 그거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들이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적인 부분과 그리고 중국이라는 소비시장 말고 자체적인 또 소비시장도 더 키워야 되고 그리고 자체적인 영향력 아래 둘 수 있는 권역 이런 것도 더 넓히기 위해서는 뭔가 물리적인 영토들도 키워놓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 미국의 땅들은 여기저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그렇죠. 하다못해 하와이도 있고 우리 바로 밑에 괌도 있고. 괌도 있단 네, 말이야. 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바로 방금 내가 말을 했던 것처럼 아마 트럼프 2기 때 그리고 본인이 원래 제일 잘하는 게 부동산 아니야. 네, 부동산 재벌이죠. 그럼 어떻게 뭘 줘서 딱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건지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야, 근데 영토를 가지고 부동산을 한다고요? 와, 그렇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 아니지. 네. 그래서 트럼프가 첫 번째 할 2기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미국의 영토가 얼마나 커질 것이냐. 아, 요게 하나.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지 않나? 어떤 걸요?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도 한번 얘기했지? 예, 뭐 이렇게 지나가시는 말로 한번 하시랬을 거예요. 어차피 미군 부대도 여기 있는데 그냥 53번째 주로 들어오는 게 어때? 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저는 반대입니다. 왜? 너는 찬성할 줄 알았는데. 왜냐면요. 너는 미제국주의자잖아. 아니요. 전혀 지금 오해를 키우시면 안 돼요. 예.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 정책을 쓸 때 미국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드는 게 용광로 이론이에요. 용광로 이론. 미국은 미국이라는 정체성 안에 다 녹여버리잖아요. 그렇지. 근데 한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인들만의 어떤 그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정체성 같은 거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네. 사실 우리들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지. 근데 우리 내부에서도 또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푸시를 하는 거야. 계속 분탕질을 하면서. 그리고 체계적으로 뒤에서는 뭔가 쓱쓱 이제 돈을 주거나 금전적이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 그렇게 아마 영토를 추가적으로 확대해가는 모습들을 슬슬 할 거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 게 트럼프 2기의 첫 번째 영토 확장. 그럼 두 번째 사이버하고 우주 있다고 얘기했지? 네? 그건 다음 시간에. 여의도 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형님, 이번 시간에 뭐예요? 지난번에 결국 전 세계가 자유무역이 이제 퇴보하면서 고립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해지면서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더 유지하기 위해선 결핍된 부분 아니면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영역이 제일 좋은 건 그냥 내 영토로 확보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 확실한 거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의 보고 중에 하나인 그린란드 그리고 지정학적인 가치가 높은 그린란드 그 그린란드는 법상 주민투표를 통해서 독립하고 싶다 하면 독립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인구가 5만 명밖에 안 되다 보니 독립을 했었을 때 어딘가 다시 국방이나 외교를 의탁해야 되는데 그러면 덴마크보다는 우리 대간만 입집이 낫다고 얘기했었지. 그렇죠. 그래서 미국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미국은 야 중고 뭐 너 히토류 가지고 지금 계속 나한테 지금 좀 뭐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야 나 그린란드 내 땅 됐어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인 거지. 네. 자 돌아와서
그다음 두 번째가 우주야. 우주. 이 우주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우주를 설명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북극과 남극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쉬워. 네. 자, 봐봐. 북극과 남극은 전 세계에서 이용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 남극은 어떻게 이용해? 남극은 무슨 연구 기지 같은 걸로 이용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 남극은 모든 인류의 공동의 재산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영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물론 남극 조약이 끝나는 2040 몇 년 이후에는 칠레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남극 근처에 있는 뉴질랜드, 호주가 저거 내 거야라고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요? 원래 칠레에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남극 가면 안 되는데 막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남극은 전 세계가 그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남극 조약이 체결됐어. 우리나라도 또 세종기지가 또 거기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데 북극은 어떻게 돼 있느냐? 북극은 북극 근처에 있는 국가들이 만만한 나라들이 아니잖아. 그렇죠. 소련, 그다음에 미국. 소련 언제적인데 소련이라고 해요? 옛날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소련과 미국, 그다음에 유럽의 각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북극은 인류에게 다 나눠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럼 우리가 주로 하자라는 걸로 북극에 대해선 북극 이사회라는 나름대로의 그 국제 기구 같은 걸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북극해를 접하고 있는 국가들끼리 우리 북극해를 이렇게 이용합시다. 본인들이 자꾸 그걸 이용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지. 강대국들은 본인들이 저 멀리 있어서 그거를 내 거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미약할 때는 그냥 퍼블릭 도메인에 빠뜨려 버려. 남극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지. 네. 이거는 나름대로 강대국들이 자기네 앞바다이고 자신들이 처음부터 예전부터 이용해왔던 어떤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야, 우리가 벌써 여기 다 공항도 있고 군항도 있고 시추도 하고 있고 여기 연구소도 있는데 네가 뭔데 여기 와서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인류 공영의 공유 자원으로 넣지 않아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야. 근데 남극은 너무 멀리 있는데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도 내 거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저 위에는 미국이나 저 러시아나 이런 나라가 거기 자기 거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남극은 그냥 그러면 쟤네들 걸로 하지 말고 전 인류를 위해서 써버리자 이렇게 한 거야. 어차피 우리 못 먹으니까.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인류가 지구상의 영토 싸움은 지난 시간 편을 꼭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가고 있고, 그러면 남은 게 뭐야? 우주지. 지금은 우주를 장악하는 게 경제적 부가가치가 너무 커졌어. 요즘 인터넷, 인공위성 없이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교두보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엄청난 경제적인 파급을 갖게 되는 거야. 게다가 이제 머지않은 순간 우리 당대에 달에 가서 자원 캐올 거거든. 그 그럼 달에 가서 자원 캐오는 그 지경까지 되면 그 달에서 캐온 자원은 누구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주장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로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주 산업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이라고 하자. 작년에 우주에 발사한 인공위성의 전체 개수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일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올린 인공위성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한 비중. 절반 돼요? 절반이 아니라 80% 넘어. 자,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인공위성을 많이 쏠 수 있었던 현격한 기여한 사람이 누구?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야. 스타링크. 세상에 우주 발사체를 재활용하는 저 기술을 만들어내다니. 뭐 CG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갔다가 뭐 다시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원래 일회용이었던 건데 이걸 계속 몇 번이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가격이 얼마나 싸졌겠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나라들이 감히 우주에 대해서 먼저 점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뒤로 빽한 거야. 점점 이제 줄어들죠. 그렇지.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평생 사람은 자기가 해왔던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평생 부동산 투자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저 우주를 바라볼 때도 저 우주는 누구 땅인 거야? 이렇게 바라보게 돼 있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했지?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이해한 거지. 안 되겠다. 저 우주를 그럼 바로 바짝 우리나라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극처럼 되는 게 아니라 북극처럼 만들려면 저 우주를 우리나라 땅으로 만드는데 현격하게 기여할 놈을 옆에 끼고 있어야겠네. 그게 일론 머스크지.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하려는 여러 사업들 중에 한 굉장히 큰 축이 앞으로 우주 개발 사업인데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론 머스크가 인공위성 한 4만 개 띄운다고 했잖아. 네. 그럼 인공위성 4만 개 띄운다고 했었을 때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어. 그 4만 개 올라가 있어. 네. 근데 너랑 나랑 우리가 이제 네가 한국의 항우연 원장님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과학기술부 장관이야.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인공위성 좀 올립시다 해서 대폭 올립시다 해서 올해 한 5개 쏘기로 했어. 네. 쫙 쏴서 올라가는데 벌써 저 위에는 스타링크 연결하겠다고 지가 4만 개를 올려놨네. 지구 위에다가 정해위성으로. 정신없이 돌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올려서 위성을 안착시킬 수 있는 공간은 점점 그렇지. 줄어들죠. 그 4만 개 피해서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4만 개를 혹시 모르고 툭 치면 피해 보상해야지. 대형 사고죠. 우리 돈 물어줘야 돼. 그렇죠. 아니 남의 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치고 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이제 무슨 얘기 하려는지 가보시죠. 먼저 선점한다. 그렇지. 저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자. 그 각각의 나라가 인공위성 1년에 몇 개 이상은 올리지 말자. 왜 그런 거 논의 안 하냐고. 남극에서는 그렇게 남극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거기에는 영유권 이런 거 주장하지 말고 그리고 군사항 이런 것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이런 걸 다 남극 조약을 기반으로 다 만들어 놨으면서 그러면 우주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본인은 워낙 지금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사람이니까 벌써 돈과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싸게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친 듯이 빨리 올려. 이렇게 되는 거야. 선점하자. 그렇지. 그리고 나선 벌써 스타링크만 4만 개면 다른 회사는 놀고 있겠어? 아마존도 올릴 거고 MS도 올릴 거고 나사도 올릴 거 아니야. 월마트도 올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모르지. 그러다 보면 이제 저 우주에 우리가 올려서 위성을 박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이번에 특히 또 CES 갔다 온 사람들이 와 이번에 중국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소리 하는데 적어도 우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더스트리들 네트워크 환경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에서는 중국이 벌써 미국한테 한참 더 밀려버린 거야.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인의 또 한 번의 미지의 영역 어떻게 보면 서부 개척 시대에 우리 너 파앤어웨이 영화 기억나냐? 출발하면은 말 타고 막 달려가잖아요. 달려서 깃발 들고 가잖아. 네, 그렇죠. 그다음 어떻게 해? 꽂으면 이제 그렇지. 네, 인정해주잖아요. 깃발 꽂으면 그거 내 땅인 거잖아. 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아마존이든 뭐 테슬라든 어디든 스타링크든 올려? 그럼 네 거야. 그거 해주면서 그걸 전체를 결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이걸로 만들려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은 내부에서 우리도 저렇게 우주 발사체 재활용할 수 있는 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뭐 읍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잠깐 우리나라 상황으로 돌아와서 네. 지난번에는 우리나라한테 53번째 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었잖아. 네.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의견 다른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또 들어봐야지 뭐 그냥 화내고 뭐 그냥 역정낼 필요 없다. 아니, 제가 뭐 반대하니까 형님 뭐 별로 안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나? 네. 나는 솔직히 네. 감히 우리나라에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야. 난 솔직히 네. 53번째 주로 들어오라고 하면 네.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내 고등학교 동생도 하나 있었어. 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S그룹에 네. 하여튼 사람들하고 같이 술 한잔 했는데 그때 그런 화두가 한번 솔직히 있었어. 그랬더니 그 후배님도 그렇고 나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미국이 만약에 우리 보러 53번째 주로 들어오라고 하잖아. 네.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 씹어먹어. 아 우리나라가?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지. 이제 우리가 호랑이 등에 탄 거야. 그러면 미국에서 한 200년 만에 흑인 대통령 나왔지. 100년 안에 한국인 대통령 나와. 형님이 지금 미 대선을 노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지금 왜 이렇게 적극? 난 진짜 확신을 해. 아니 CIA에서 뭐 자금 들어오기로 했어요 우리 여의도 맨션에? 각골명이 여러분 각골명이 이거 맛있습니다. 전 CIA 요원이십니다. 아니 제가 맛있는 한과를 찾아서 돈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드셔보시라고. 저희는 여기 갈골명인한테 그 돈을 안 받고 CIA에서 돈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난 진짜 자신 있어. 뭐냐면 한국인들이 다 씹어먹어.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찬반이 없어. 니들이 오판하는 거야. 우리를 53번째 주로 받는 건 우리가 다 씹어먹는다는 거야. 나는 미국에 출장 갈 때마다 단기간에 우리 한인 사회. 야 초반에 그 어떻게 보면 중국인과 똑같이 그쵸. 광부나 사탕수수 농장에 그쵸. 거의 팔려가다시피 했던 그 한인 사회들 멸시당하고 가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분들이 미국의 주류가 돼서 또 자식들 공부는 나 진짜 와 헛소리가 나와. 그렇죠. 그 저력과 그 DNA를 보고선 그리고 그렇게 제가 또 확증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우리 지금 뭐 얘기하다가 잠깐 옆으로 튀었어. 일론 머스크 얘기했었잖아.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미국의 가장 큰 부가가치를 내고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다? 전부 이민자야. 일론 머스크, 젠슨화, 리사수 전부 이민자야. 젠슨왕도 중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간 거고 그렇죠. 일론 머스크도 유펜 다닐 때 그때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외국 이민자들이 지금 미국의 부가가치와 국부를 늘려주고 있는 건데 전 세계에서 유대인 못지않게 유대인과 맞먹을 정도로 우수한 국민성이 이미 검증된 한국인 5천만 명의 떼거지로 거기에 한 주로 들어간다고? 야 우리가 씹어먹어.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걔네들이 오판하지 말라고 그래 라는 그런 프라우드함이 있었어. 그런 관점이었구나. 그래서 우리한테는 감히 그런 소리 못하잖아.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따지면 우리도 그린란드 못지않게 가치가 있지. 중국의 바로 옆에 있고 목에다가 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러시아 바로 밑에 있고.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얻을 게 많고 우리는 또 전 세계에서 특허로 5대 강국 안에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가진 게 많은 나라인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트럼프가 그렇게 망언하고 파나마 운함 뭐 그린란드 캐나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다니는데 감히 한국엔 그 소리 못하잖아. 총기는 좀 합법화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건 좀 있지. 우리는 또 한 번 또 열받으면 그냥 이거 그래도 53번째 주 안에서는 주 법으로라도 총은 좀 총기 유대는 좀 불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자칫 잘못하면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산탄총 들고 오고 막. 어쨌든 주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진짜 그런 정도의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럼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우주라는 공간을 미국이 싹 다 먹어가고 있어. 그럼 이때 우리 한국이 뭘 해야 되느냐? 이걸 나한테 알려준 게 우리 이독실 과학평론가 내 동생. 독실이가 참 멋진 얘기를 해줬어. 형 맨날 우리 지금 빈부격차, 양극화 문제 이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서민들, 영세민들을 위해서 또 한 번 기회를 더 줘야 된다. 또 실패하더라도 또 할 수 있게끔 자꾸 기회를 줘야 국가의 부채의식도 생기고 그분들 중에서 또 성공한 사람이 나오는 거고 하는 거다 했는데 그런 거 돈도 없는데 우주 산업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냐? 독실아 내가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독실이가 그러더라고.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왜? 결국 어느 순간인가 달에서 뭘 캐기 시작한 어느 나라가 갑자기 달에서 자원 캐기 시작하고 또 우주에 대해서 뭘 하고 있을 때 그 몇 개 소수의 나라가 분명 게임의 룰을 정할 거거든. 북극해 이용에 대해서 북극 인접 국가들이 게임의 룰을 정한 것처럼 남극은 그냥 이렇게 모두 다 이용하는 걸로 또 자신들도 우호적으로 또 정한 것처럼 미국이나 북극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남극까지도 나도 이용하겠다고 해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달의 자원 개발권 어떻게 할지 또는 우주에서 어떻게 할지 그거 논의할 때 우리도 하고 있었어야지. 하나가 가 있던 두 개가 가 있던 달에 기지 있고 거기서 뭐 연간 뭐 10km 정도만 캐고 있어도 저도 캐고 있어요. 지분을 넣어놔야 된다. 그렇지. 왜 제동의는 안 받으세요? 아, 한국도 하고 있었구나. 좋아. 야, 그럼 한국 사실 너도 눈치챘지? 내가 이거 다 싹 흔히 말해서 아도쳤어. 그럼 너도 좀 하게 해줄 테니까 너 다른 애들은 여기 넘보지 못하는 걸로 너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그 티켓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로 누리호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점점 빈부격차도 심하고 소상공인들 상권도 열악해지지만 그거 안 했다가는 거기서 노다지 나오면 그때 우리가 배제되면 어떡할 거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주 영토에 한국의 영토도 일부 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지금 트럼프가 2기 때 하려는 또 한 가지의 완성체, 바로 우주 영토 확장. 지난번 1편에는 물리적인 지구상의 영토 확장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주 영토 확장. 요거에 대해서 말을 한 거지. 네. 그럼 이제 남은 문제 하나가 뭐겠어? 그거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사이버 영토의 확장이야. 사이버. 이 사이버 영토의 확장이 또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사실 이 사이버 영토의 확장과 우주 영토는 또 맞물린 부분이 있어.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GPS 누구 거야 사실? 미국 거죠. 미국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한국형 GPS 개발에 들어갔는데 벌써 유럽, 중국, 러시아는 진즉부터 인도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인 GPS 시스템을 개발해 놔서 사용하고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개발이 끝나서 이제 상용화 직전까지 와 있는 국가들이 꽤 늘었어. 그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 우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부 거점이 있어야 그걸 또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다 맞물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라는 그 자체 영토도 중요한 영토가 되거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PD입니다. 조PD. 네, 형님, 우리 트럼프 2기 영토 시리즈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정리 좀 한번 해줘. 네, 1편에서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 영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주 영토 말씀을 지난 편에 이제 해주시고, 지난 편 말미에 사이버 영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예고를 하셨죠? 그렇지. 네, 계속 이어가주시죠. 맞아. 사실 이제는 우리의 거래의 절반 이상이 OECD 국가 기준입니다. 저개발 국가는 당연히 아니죠. OECD 국가 기준으로 우리의 거래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일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비중이 점점 늘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체류하는 시간 역시도 점점 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공간 말고 사이버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따로 하나 같이 공존하는 거야. 그런데 이 공간이 앞으로 더욱더 심화 발전될 만한 이유가 더 있고. 자, 그런데 이 사이버 공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네. 사이버 공간상에서 우리 물리적인 공간에서 지금 우리 조PD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제일 가까운 주거래 은행들은 뭐니? 농협이 있습니다. 일단. 농협. 우리 농협이네. 자, 그러면 온라인 상황에서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주거래 은행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뭐 코인거래소? 그런 것들이지. 내가 원하는 대답인 거야. 일종의. 진짜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선 신용카드 쓴다고 하면 삼성카드나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현대카드나 이런 거 쓸 테지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는 페이팔 쓰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어? 알리페이 쓰거나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점유를 하고 있고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곳과 사이버 상황에서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점유를 하는 곳이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이버 공간에 전 세계의 모든 장터를 장악하고 있는 데가 다 어디야? 미국이지.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성주들인 거야. 여기는 우리 안드로이드 성이다. 여기서 니들이 장사하고 소비하고 투자하고 거래하고 싶어? 와! 대신 수수료 내라.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네요. 그잖아. 안드로이드 성만 있어?
iOS 성이 있고 윈도우 성이 있고 그렇죠. 다 그렇잖아. 그 성 안에 또 서브 성들이 있지. 페이스북 성이 있고 인스타 성이 있고 다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 사이버 영토를 기준으로 만약에 미국의 자산을 계산하고 또 미국의 경제력을 계산하고 미국 시민을 계산해버리면, 시민이라는 표현 내가 좀 너무 굴욕적이다. 미국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중국과 러시아 본인들이 폐쇄적인 플랫폼 가지고 있는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국가들 몇 개 빼고 우리나라처럼 세미,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카카오나 네이버나 다음처럼 우리가 오거나이즈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 몇 개 빼고는 전부 미국 빅테크 플랫폼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나마 나라가 조금은 이제 기술력도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방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 말고 사이버 영토를 여기까지 지켜온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웹의 시대가 열렸을 때 모든 나라가 야후를 비롯해서 라이코스를 비롯해서 잘했어. 그 다음에 또 뭐야, 저기 결국은 구글로 다 편입이 돼버렸어. 그렇죠.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도 자체가 아니잖아. 야후 재팬 야후잖아. 모 회사가 날라갖고 자회사만 살아남은 거야.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네이버와 다음.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거 여전히 지금 하나는 우리나라 부동의 1등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명맥을 유지해서 웹의 영토는 우리가 지켰어. 하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심지어 일본마저도 사실은 편제됐다가 일본은 운 좋게 야후가 날라갔기 때문에 재팬 야후가 있는 거지. 재팬 구글이었으면 아직도 거기에 붙어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 웹을 지켰고 앱도 한국은 지켜냈죠. 앱에서 대두된 게 뭐야? 카카오. 갑자기 스마트폰 시대를 저 김범수 의장이 그 당시 실리콘밸리 쪽에 있었거든. 가서 보더니 야, 이 스마트폰 이거 장난이 아니야. 나 이제 네이버 같이 창업했던 사람 아니야. 네이버에 내가 안주할 게 아니네 하고 나와가지고 카카오 차려서 몇 년 만에 거기까지 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앱의 생태계도 우리가 지켰어. 앱의 생태계는 지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토 확장을 했지. 라인. 그렇죠. 동아시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쓰는 플랫폼인 라인이 우리나라 거라고. 그럼요. 전 세계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만들지 않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다국적 플랫폼 유일하게 남은 게 라인이야. 일본도 라인이잖아. 그래서 그놈들이 그거 뺏어가려고 지분 달려고 자꾸 하는 거야.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그 얘기 했었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앱의 영토까지 지켰고 우리는 이 사이버 영토를 지켰어. 그런데 미국이 딱 보니까 이 사이버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게 전 세계에서 굉장한 노른자위인 거야. 세상에 전 세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대출받지도 않고 자체적인 이익으로 정말 상상만 했던 그런 뭐랄까 기술에 10년, 20년 장기 과감한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전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잖아. 양자 컴퓨터.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하고 있잖아. 일론 머스크 우주 발사 재활용하는 화성 정보?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하고 있잖아. 그런 것들을 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재력을 만들어줬던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 사람들이 내 장터에 와서 장사를 하고 수수료를 내니까. 그러니 전 세계 시총의 1등부터 10등까지의 랭킹과 그 밑에 랭킹의 그 격차가 엄청 벌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즘도 나스닥에 보면 빅테크 기업의 주가는 계속 오르지만 다른 데는 주춤해버리잖아. 맞습니다. 왜? 다른 회사들의 비즈니스 영역도 디지털의 의존적인 구조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니 그 회사들도 일정 수준 돈을 벌면 반드시 서버 이용료나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빅테크의 주가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주가가 계속 편차가 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노른자위인 사이버 영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벌써 한 나라인데 이 영토 안에 15억 명이 있네. 그걸 가지고 세상에 전 세계적인 사이버 장터를 만들어내서 텐센트, 알리바바를 말하는 거지. 그 힘빨을 가지고 세상에 알리페이, 테무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장터를 확장하고 앉아있는 놈들이 있네. 그 다음에 틱톡.
이렇게 재밌는 거 보게 만들고 거기다가 슬쩍 이제 구매를 붙일 수도 있고 어떤 재밌는 본인들이 알리고 싶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노티스할 수도 있잖아. 네, 그렇죠. 사실 구글에서도 유튜브 우리 여의도 맨션도 유료 상품 파는 거라든가 구독 서비스 왜 안 하냐 매일 자꾸 해. 그런 식으로 틱톡이 만약에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그런 것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사이버 영토가 아닌 중국의 사이버 영토가 하나 생기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걸 좌시할 수가 없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또 영토 싸움에 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때 이 사이버 영토는 어디까지가 우리 거고 어디까지가 저기 그 중국 거고 어디가 아직 못 먹은 거야. 이거 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딱 봤는데 틱톡이 치고 올라오네. 그것도 발 빠르게. 틱톡 금지잖아요. 지금. 금지 전에 뭐 했어? 틱톡을 사고 싶다. 그렇죠. 예, 팔으라고 그랬죠. 팔라고 했잖아. 야, 틱톡. 그 사람은 이것도 부동산을 본 거야. 거버너라고 보면 어떻게 하냐면 못하게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거버너는 규제를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법을 다루고. 근데 이 사람은 부동산 매매자라고. 사서 내 땅으로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틱톡도 미국이 사오겠다 했다가 말 안 되니까 그럼 못하게 해버려. 뭐 이런 수순인 거지. 자, 그래서 사이버의 영토가 있는데 이 사이버의 영토가 이제 확장이 돼. 여기에서 또 이제 맞물려 있는 게 뭐냐 하면 로봇이야. 인공지능이고.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번 CES 소식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야. 그리고 아마 여기 뒤에 나갈 텐데요. 이미지로 젠슨 황이 휴머노이드 로봇 한 몇십 개랑 같이 쭉 서가지고 세레모니 했던 영상이 있어. 그 젠슨 황이 이제 앞으로 대두될 인공지능과 로봇이 접목된 새로운 세상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전 세계 유수의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회사들의 로봇을 전부 다 뒤에 디스플레이 해놓고 자기가 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면 저게 언제쯤 가정마다 모두 다 보급될 것 같아? 뭐 그냥 뇌피셜입니다. 한 2045년? 45년? 10년 아니야. 그래요? 10년 아니야. 그래요? 그리고 약간 소득 수준 높은 사람들이거나 얼리 어댑터들 중에서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5년 안에 하나씩 놓을 가능성이 있어. 자, 그런데 저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어떻게 가동될 것 같아? 저 로봇이 갑자기 에러가 났어. 딱 서버린 거야. 해놓고. 그러면 이거 어디 들고 가가지고 우리 삼성 AS 센터처럼 뭐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A 센터까지 저걸 들고 가서 이거 뭐 망가졌어요. 왜 하다가 멈췄어? 이렇게 할 것 같아? 카센터처럼? 아니죠. 테슬라 자동차 고장 나면 어떻게 해? 원격으로? 원격이지. 테슬라에서 고장난 AS 버튼 누르면 위성으로 저절로 연결되잖아. 차가요. 지금 이상한 불이 떴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잠시만요 하면서 거기서 차 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확인하지. 고객님 어떤 상황이고요. 제가 고쳤습니다. 가시면 돼요.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있었을 때는 그것도 미리 노티스를 줘. 그 고객님 지금 모터가요 자꾸 헛도는 이상 징후가 발견됐거든요. 며칠 안에 테슬라 AS 정비센터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미리 노티스를 줘. 그러면 그걸 듣고 그럼 미리 예약 좀 해주실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줘. 그런 거라고. 그럼 로봇은 들고 가는 불편함을 하겠어? 아니지. 이상 징후가 있거나 그러면 저게 소프트웨어가 제어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만 버전업을 해도 동작이 더 잘 작동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꾸 동작이 매끄럽고 괜찮아지는 게 AI 기술 때문이야. AI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중심을 잡거나 움직임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드는 걸 더욱더 배가하다 보니까 옛날보다도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비탈기도 안 쓰러지고 내려가고 하는 게 그런 것들 때문이거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하나 샀을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통해서 제어해주고 수리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가 있는 거야? 휴대폰처럼 노트북처럼 우리 집집마다 아니면 나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는 디바이스. 그게 또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돼서 DB화되는 그 매개물이 하나가 더 생긴 거야. 이제는 검사가 예전에는 누구 수사한다고 했었을 때 그 사람 휴대폰만 털면 그 사람 인생 다 나온다고 하잖아. 맞아요. 여기 결제 내용 나오지, 어디 이동했는지도 나오지, 다 나오니까. 위치 정보까지 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노트북까지 검색하거든. 뭐 검색해보고 뭐 했는지. 그 두 가지인데 이제 하나 더 생긴 거지. 로봇인 거야. 훨씬 강력한 건데. 그렇지. 저건 또 집에 가장 은밀한 나만의 개인적인 공간에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우리나라 현대차일 수도 있고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SK 하이닉스일 수도 있는데 저게 본격화돼서 사람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너는 네가 자동차 공장 사장인데 네. 사람 5만 명 뽑을래? 로봇 5만 개 써가지고 생산할래?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로봇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로봇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 네. 내가 경영자라도 솔직히 무시 못할 거야. 불만이 없잖아요. 불만이 없어. 휴가 안 가도 되잖아요. 휴가 안 가고. 보너스 없잖아요. 보너스 없지. 명절 안 세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근무 현장에서 저런 로봇이 쓸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떤 또 다른 형태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나름대로 중간에 제어를 하겠지. 왜냐하면 회사의 중요한 기밀을 다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게 저기 미국의 서버로 가면 안 되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그 DB들이 어떤 형태로든 일부라도 공유가 돼야 에러가 났을 때 지원을 받을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빼더라도. 자, 그래서 또 하나의 휴대폰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하지만 훨씬 무시무시한 휴대폰인 거예요. 그렇지. 이제는 텍스트 베이스나 영상 베이스로 우리의 생각과 일거수일투족이 DB화되는 게 아니라 말로, 업무 지시로, 아니면 업무 대화로. 이제 그 예전에는 너나 나나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방과후 끝나고 축구하거나 농구하다가 그렇죠. 아 엄마가 들어오래. 야 나 가봐야 돼 하고 끌려 들어갔잖아. 그렇죠. 근데 요즘은 집으로 무조건 튀어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지. 그렇죠. 그래서 문화가 바뀌었지. 그런데 머지않아서는 집으로 뛰어 들어간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내 절친 인공지능 테슬라, 인공지능 보스턴 다이나믹스 얘네들하고 셋이 놀려고. 그리고 강아지도 인공지능 강아지일지도 몰라. 네. 로봇 강아지일지. 로봇 강아지들은 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뭐 군사용으로도 뭐 개발하고. 이제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감성적인 강아지 모습의 어떤 단백질체 형태로 털도 달리고 진짜 외관이 어떤 강아지랑 똑같은 강아지도 나올 거야. 그러면 대소변도 우리가 챙기지 않아도 되고 사료 줘야 되지도 않고 갑자기 강아지가 있지만 해외여행을 장기간 가고 싶은데 우리 개 때문에 나 못 가. 이런 아쉬움도 없잖아. 전원 꺼놓고 가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옛날에 강아지에게 느꼈던 그런 만족감은 굉장히 유사하게 느끼거든. 아 교수님 어떻게 진짜 강아지와 로봇 강아지를 똑같이 사람이 여길까요? 여기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어. 외국의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어떻게 했냐면 로봇이에요. 로봇과 관련돼서 뭘 써보게 하고 그 다음에 로봇을 그냥 폐기 처분하시라고 망치를 주고 부시게 하는 게 있어. 그리고 써보지 않고 그냥 로봇임을 알려주고 그냥 다 설문조사한 다음에 이제 끝났으니까 저희 뭐 알바로 그 사람을 고용했을 거 아니야. 그 연구 도와달라고. 이거 폐기 처분해서 버려주세요 했는데 안 써보고 그냥 처음 본 로봇은 퉁퉁퉁퉁 부셔가지고 폐기 처분해줘. 근데 한 달이고 어느 기간 동안 집에 가져가서 대화도 나누고 써보고 만져도 보고 하면 인격화시키는 거야.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분명 실체가 휴머노이드처럼 사람의 형질이나 외모나 이런 단백질, 피부, 촉감 이런 게 없는 그냥 외관이 저런 지금 화면에서 보는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못 부시는 거야. 하는 거야. 아니 형님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영화가 있어요. 뭐야? 그 톰 행크스 주연의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게 공이 있죠. 오늘 윌 쓸 건 안 해요. 네, 윌슨 저기 인격을 부여하잖아요. 그렇지. 저 윌슨 같은 인격화를 로봇에게 할 거야. 그러면 그 로봇은 나에게 너무나도 속 깊은 내용까지 다 아는 인격체가 되는데 저거 그냥 공인데 그냥 공 낡은 건데 다 털어놓고 고민 얘기하고 외로움 달래고 다 하잖아요. 그렇지.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 그러한 로봇에 대해서 네트워크로 또 인공지능을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 전 세계인이 무슨 생각하고 뭐 하고 있는지 상당히 많은 걸 미국이 알게 되는 거지. 무시무시한 세계가 열리는 이게 사이버 영토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음모론 하나 해야지. 네. 아 우리 저기 헤즈볼라 삐삐 테러. 아 삐삐 테러. 예, 그렇죠. 갑자기 허리춤에 찬 게 펑 터져가지고 예. 몇백 명 사망하고. 그렇죠. 지도부가 뭐 괴멸됐죠, 뭐. 저 로봇 중국 거 로봇이 있고 미국 거 로봇이 있어. 아 자고 있는데 뒤에서 헤드락 걸어. 갑자기. 중국 로봇이. 네, 동시다발적으로 헤드락 딱 거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리고 헤드락 걸고 있는 상황에서 CPU가 딱 터져서 나까지 같이 딱 상해를 입는다. 우리 영화에서 봤던 거 사실인 거 이번에 보셨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도 영토화되고 어느 쪽 에어리어의 제품들을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획될 거라는 거야. 그게 이번 그 헤즈볼라 테러가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줬어. 그리고 이것도 신문 지면에 찾아보면 나와요. 일본이래. 중국에 로봇 청소기 아이락. 네. 갑자기 에러 나서 중국망을 막 나오고 그랬었잖아. 그래요. 그 로봇 청소기는 돌아다니면서 센서로 우리 집안을 다 보거든. 네, 그렇죠. 네. 왜냐면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게 에러 나가지고 막 중국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지. 뭐 어떤 분은 그러다가 난 보고 있어도 돼. 싸게만 나와서 내 집만 잘 청소해주면 돼. 그런 사람도 있으면 그거 써도 되겠지만 난 좀 찝찝하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초입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이버가 이제 빅테크의 플랫폼, 그 다음 OTT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봇 여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 자율주행 자동차. 인간 생활에 훨씬 더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사이버 영토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과 일전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2기에 우리가 일어날 그 변화를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지 세 개를 엮어드렸는데 영토 관점으로 봤어요. 영토 관점으로. 그 사람은 머릿속에 영토가 있는 거야. 네.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면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네, 그렇죠. 제가 잘못한 일을 한 게 아닐까. 여기에 뭔가 비리나 뭐 예를 들어서 부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군인이 대통령이 되면 군 스타일로 국토를 운영해. 그렇죠. 백성이 굶어? 보급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지금 정확한 얘기했어. 보급, 그러니까 군 장교는요. 보급로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보급로를 확보한다는 그 개념 속에서 경부고속도로를 깐 거야. 그렇죠. 보급을 원활하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전시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북에서 넘어왔을 때 마지막까지 항전하려면 주요 산업 거점이 국토의 제일 남단에 있어야 되는 거야. 부울경에. 남동임의 공업단지. 그렇지. 부울경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국토를 운영했던 거야. 그래서 누굴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천직이 남을 가르치는 걸 평생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컨텐츠화 하는 거지. 교육 컨텐츠화. 이게 또 내 버릇인 거야. 그래서 사람은 평생 어떤 일을 하면 그렇게 습성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아시죠? 이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출신인 거. 그래서 계속 웃기는 거야? 그래서 가끔 웃겨 진짜. 코미디 출신이에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시면 더 이해가 편하고 그래서 트럼프도 분명 영토, 부동산 그런 개념 속에서 국정을 운영했던 흔적들 그걸 1기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2기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방식으로 전개될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